이 책 소수의 고독으로 25살에 이탈리아 문단을 휩쓴 저자 파올로 조르다노는 입자물리학 박사입니다. 그의 이런 독특한 이력은 작품 세계에서도 특별한 매력을 나타내는데 물리학과 일상을 연결하며 등장인물들이 가진 근원적인 고독을 물리학과 수학의 시각을 통해 정말 신선하고 감각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자 결핍을 가진 두 주인공 알리체와 마티아의 사랑의 이야기는 저자의 시각을 통해 일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는 고독한 소수가 되어 독자들에게 가슴 아린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전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놀라운 감정 세계로의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설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부터 시작해 스스로 견고하고 높은 울타리 안에 갇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채 살아온 두 남녀가 20여 년을 엇갈리며 살아가는 동안 사랑과 고독에 대해 고뇌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진부해 보일 수도 있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작가는 어떻게 특유의 이과적인 접근을 덧붙여 새로운 느낌으로 이끌어 나갈까요? 소수는 오직 일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진다. 모든 수가 그렇듯 소수는 두 개의 수 사이에서 짓눌린 채 무한히 연속하는 자연수 안에 고유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다른 수보다 한 발 더 앞서 있다. 소수는 의심 많고 고독한 수다. 그러나 그 외로운 수라는 개념에서 한 발 더 깊이 내디딘 작가는 여기에 쌍둥이 소수라는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며 평범한 우리의 생각을 잠깐 움찔하게 만듭니다. 대학 1학년 때 마티아는 소수 가운데 좀 더 특별한 수가 있다는 걸 배웠다. 수학자들은 그 수를 쌍둥이 소수라고 부른다. 쌍둥이 소수는 거의 근접한 두 수가 한 쌍을 이루는데 그 사이엔 항상 둘의 만남을 방해하는 짝수가 있다. 11과 13이라든가 17과 19 또는 41과 43 같은 수가 그렇다. 참을성 있게 계속 세어나가면 이 쌍둥이 소수가 점점 희소해지는 걸 발견하게 된다. 오직 기호로만 이루어진 고요하고 규칙적인 세계에서 길을 잃은 채 더욱 고립된 소수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만난 쌍둥이 소수는 우연의 산물이며 결국 그들의 진정한 운명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밀려온다. 마티아는 자신과 알리체가 그런 사이라고 생각했다. 외로이 방황하는 두 소수, 가깝지만 실제로 서로 닿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쌍둥이 소수. 진정한 운명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끝에 가서 어떻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알리체는 어릴 때 아버지의 강요로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 후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사고 당시 스키복 안에 배변 실수를 한 기억으로 먹는 것을 거부하며 점점 더 스스로를 괴롭히는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알리체와 마티아는 15살 때 학교에서 우연히 처음 만납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알리체는 자신과 닮은 암울한 고독의 그림자를 가진 마티아를 알아보지만 마티아의 고독과 알리체의 고독은 각자의 소수 상태에 머물며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만 향합니다. 그 또래의 아이들이 종종 그렇듯이 알리체도 학교에서 늘 외떨어져 있는 자신과는 다르게 많은 아이들의 부러움과 시선을 받는 미모의 여자아이 비올라를 동경합니다. 그러나 알리체가 비올라와의 우정의 표시로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하면서까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비올라와 그녀를 따르는 일행들은 알리체를 교묘하고 영악하게 괴롭히며 결국 알리체를 더 큰 고립과 고독의 절망 속으로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모든 행동은 결코 돌이킬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늘 확고해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알리체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결과의 무게라고 불렀다. 그녀는 이것 또한 뇌 속 깊이 파고든 아빠의 조각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또래 아이들의 거리낌 없음, 젊음이 영원할 거라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갈망했다. 15살다운 생기발랄함을 원했지만 그것을 손에 넣으려 애쓰는 사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달아나고 있다는데 생생한 분노가 일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하면서까지 알리체가 비올라의 무리에 끼고 싶었던 간절함은 이 문장을 통해 스키를 강요한 그날 우유를 마시라고 다그친, 그래서 슬로프 한중간에서 배변 실수를 해버린, 그것을 감추려고 혼자 위험하게 스키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게 된 그 모든 원인과 자신의 고립의 가장 중심에 아빠에 대한 원망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리체의 이런 뿌리 깊은 고독과 원망은 마티아의 고독과 다른 듯 엇비슷하게 두 인물을 쌍둥이 소수처럼 엮어나갑니다. 마티아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쌍둥이 여동생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였고 반면에 마티아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늘 문제를 일으키는 여동생을 챙겨줘야 했던 마티아는 어느 날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가는 길에 처음으로 여동생을 공원에 떼어놓은 채 혼자만 친구의 집으로 향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공원으로 되돌아왔을 때 여동생은 그 자리에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과 장비가 동원되어 공원과 호수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여동생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마티아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마티아의 고독과 상처 위를 흐르는 선홍빛 핏방울은 그가 가진 원죄와도 같은 그날의 모습 안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머물러 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더 이상 묻지 않는 부모님과의 어색한 관계 또한 마티아가 겪어내야 할 숨막히는 짓눌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알리체는 마티아에게 새로운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서로의 세계로 스며들었다. 중심축이 같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두 궤도 위에 있는 시공간의 한 점에서 확실히 만날 운명인 두 행성처럼. 그러면서 마티아는 자신과 알리체가 외로이 방황하는 두 소수, 가깝지만 실제로 서로 닿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쌍둥이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수학자들 사이에선 계속 수를 헤아리다 보면 언제나 다음 쌍둥이 소수가 나타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비록 발견될 때까진 어디에 위치하는지 단언할 수 없지만 이라는 표현 속에서 마티아가 알리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겪는 그 길고 먼 방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긴긴 여정을 거치며 비로소 만난 쌍둥이 소수는 우연의 산물이며 결국 그들의 진정한 운명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지요. 찾다가 지쳐서 더 세어볼 마음이 들지 않아 그만두려고 하면 서로 꼭 붙어있는 쌍둥이 소수를 만나게 된다는 이 기막힌 운명. 쌍둥이 소수는 거의 근접한 두 수가 한 쌍을 이루는데 그 사이엔 항상 둘의 만남을 방해하는 짝수가 있다. 11과 13이라든지 17과 19 또는 41과 43 같은. 작가는 단순한 수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이 가깝기도 멀어지기도 방해받기도 하는 이 깊은 느낌과 감정을 탄성이 나올 정도로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가는 그의 이과적인 감성을 글 곳곳에서 적절하면서도 신기하게 쓰고 있습니다. 전화선을 보면 늘 그렇듯 자신의 쌍둥이를 잃고 혼자 남은 DNA 나선을 떠올렸다라든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참석한 파티에서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내면 속으로 한계에까지 도달해가는 어색함을 감추는 장면을 표현한 마티아는 아무 말 없이 켜켜이 쌓인 플라스틱 컵 하나를 집어서 콜라를 가득 따랐다. 액체가 흘러넘치는 걸 막는 표면 장력의 한계에 최대한 근접해보려 했다. 는 문장은 섬세하고 친절하게 쓰여진 그 어떤 문학적 수사보다 더 확실하게 단번에 와닿았습니다. 마티아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이미 죽어서 싸늘해진 데다 곱씹을 수 있어 좋다고 말하는 것 또한 쉽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각자 자신의 결핍 속에서 무거운 어둠을 안고 살아가는 마티아와 알리체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자꾸만 어긋나며 멀어집니다. 알리체는 마티아의 확실하지 않은 태도에 그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임종 당시 어머니의 주치의였던 파비오와 결혼합니다. 마티아는 알리체의 결혼 결심을 듣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외국의 대학에서 마티아에게 자리를 제안했지만 정작 그는 알리체에 대한 생각으로 망설이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의 집에 방문한 알리체가 대학에서 온 우편물을 보고 먼저 정리하듯이 자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해버린 것이었지요. 사실 마티아의 외국행 결정이 먼저였는지 알리체가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한 게 먼저였는지는 글 속에서 두 사람의 복잡한 마음 상태만큼이나 뒤얽혀 있습니다. 외국 대학으로부터 온 마티아에게 자리를 제안하는 우편물을 본 알리체가 마티아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며 단숨에 내뱉듯이 급하게 결혼을 말해버렸으니까요. 알리체가 마티아를 벗어나 결혼을 결심한 대상인 파비오는 쌍둥이 소수 사이에 있는 짝수 11과 13 사이의 12 같은 존재였을까요? 오히려 마티아는 알리체의 결혼 선언을 듣고 나서 황망한 마음으로 그 대학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말이지요.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꼬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티아에게는 보다 명확한 수의 체계가 더 필요했고 그 안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 버렸던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알리체는 급격히 심해진 거식증 증세로 파비오와의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지쳐버린 파비오는 알리체를 떠나버립니다. 심각해진 몸 상태로 기절했다 깨어난 병원에서 알리체는 병원의 자동문 앞에서 열림과 닫힘을 반복하는 단순한 행동을 기이하게 계속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되는데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티아가 잃어버린 장애 여동생 미켈라의 모습과 그 자동문 앞의 여자가 겹쳐 보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티아의 여동생이 그 여자였다고 생각해버린 것이지요. 알리체는 그 여자에게서 친숙한 느낌을 받았다. 표정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했지만 뭐라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었다. 생각은 다시 제 안에 틀어박힌 것처럼 헛돌기만 했다. 그 애야. 공포와 비슷한 감정이 알리체의 목을 죄어왔다. 그리고 알리체는 마티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넌 여기 와야 해. 알리체. 그 이유 모를 편지를 받는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마티아는 알리체에게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오래전 그때 마티아의 쌍둥이 여동생은 죽음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호수 바닥까지 긁었지만 여동생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티아의 끝없는 죄책감과 외로움 그리고 천재성 뒤에 숨은 좌절의 나날들은 쌍둥이 동생의 영원한 부재의 끝에 매달려 있었고 알리체는 그 고독과 절망의 한 끝에서 마티아의 곁으로 다가간 새로운 쌍둥이 소수였던 것입니다. 작가는 고독한 소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쌍둥이 소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결핍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알리체와 마티아의 고독에 대해 난해한 문제를 풀어내듯 길고도 어려운 수식을 풀어나갑니다. 오랜만에 만남에서 알리체는 마티아를 따뜻하게 환영했고 다시는 그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다시금 그녀의 생각 안으로 무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막연한 곳으로 미친 듯이 내달리던 생각이 비로소 속도를 늦추며 일관성을 되찾는 게 느껴졌다. 그녀 앞에는 한때 알았던 그러나 지금은 떠난 사람이 되어버린 한 남자가 있었다. 어쩌면 그와 병원에서 본 여자는 실제로 닮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그건 확실했다. 그녀의 소파에서 잠든 마티아는 이제 더는 산에서 후끈하고 심란한 바람이 불어오던 그날 밤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사라졌던 그 소년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채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던 그 마티아가 아니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나가는 듯한 무언가 해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한테 보낸 편지, 마티아가 말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던데. 알리체가 미소 지었다. 별거 아니었어. 아까는 중요하다고 했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냥 내 문제야. 마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소진된 가능성을 조금 전까지 둘을 하나로 묶어줬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려 보이지 않는 역선을 생각하면서. 결국 다시 만났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공통으로 분해해줄 숫자를 찾지 못합니다. 사랑의 부재가 그들 고독의 원인이 아니기에 사랑만으로는 근원적 고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어쩌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의 고독은
오히려 자유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래, 일출은 봤니? 아버지가 물었다. 마티아가 미소 지었다. 그들 부자 사이에 거의 유일한 농담이었다. 1년 전쯤 그의 아버지는 어느 신문에서 북해의 일출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장관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짤막한 기사를 읽어주고 꼭 보라고 당부했다. 그날부터 그는 이따금 마티아에게 그래 봤니? 하고 물었다. 그러면 마티아는 항상 아니요 하고 대답했다. 마티아의 알람은 정확히 8시 17분에 울렸고 학교로 가는 최단도로는 해안가를 지나지 않았다. 내내 풀지 못한 채 진하게 그어진 하나의 금은 마티아와 아버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고립의 벽이었을 뿐 아니라 마티아가 일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알리체와의 만남 이후 마티아는 그 금을 조심스레 넘어서 봅니다. 알리체를 만나고 되돌아온 아침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티아는 해안도로 앞을 지나다가 택시에서 내립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태양은 서둘러 나오고 싶은 듯 낮보다 빠르게 떠올랐는데 그 속도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해안의 커브길은 평평했고 바람이 거셌다. 마티아는 일출을 바라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알리체를 만나고 돌아온, 아니 과거의 어느 순간들을 휘감아 현재에 도달한 마티아는 그날 결국 아버지가 수차례 말한 일출을 마주합니다. 부모님은 일출을 마음에 들어 할 것이다. 언젠가는 부모님을 모셔와 그 광경을 보여드리고 연어 샌드위치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한국까지 함께 산책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순간에 마티아는 비로소 자신의 원죄와 일상으로부터의 어긋남, 이 모든 고독에서부터 자유로워짐을 느낍니다. 같은 시간 알리체가 마티아의 동생이 사라진 공원을 찾아가 느꼈던 느낌 또한 비슷한 자유로움입니다. 알리체는 자갈밭에 누워 마티아의 동생 미켈라의 움직임이 서서히 물결을 닮아가는 것을 상상했다. 미켈라가 강물의 흐름을 따라 새로운 곳을 향해 헤엄쳐갔고 알리체는 바다에 다다를 때까지 밤새도록 미켈라를 따라갔다. 마티아는 멀리 있었다. 파비오도 멀리 있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아련하고 나른했다. 알리체는 스키장에서 골짜기로 추락해 눈에 파묻혔던 그때를 떠올렸다. 그 순간의 완전한 고요를 생각했다. 지금도 역시 그날처럼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번에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다. 알리체는 투명한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다.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녀 혼자 일어설 수 있었다.